안녕하세요. 미래의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는 파랑공입니다. 저는 미래의 패러다임으로 셀리즘을 소개하려 합니다. 셀리즘은 제가 만든 신조어인데요. 세포를 뜻하는 셀을 사용을 해가지고 지구상의 생명체를 세포 중심으로 새롭게 해석해보자는 사상입니다. 집단을 구성하는 세포를 중심으로 생명체를 새로 해석하면은 완전히 달라진 가치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장한 셀리즘은 지동설보다 더 큰 충격을 줄 것이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보다 더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입니다. 내용이 길어서 3부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고요. 1부에서는 셀리즘, 미래의 패러다임, 2부에서는 의식은 허상이다, 3부에서는 셀리즘의 미래,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셀리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인간의 나이를 계산해 보는 것인데요. 그림을 하나 올릴게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할아버지의 나이는 만으로 65세인데요. 근데 우리가 진짜 나이를 치면 어머니 뱃속에서 자랐던 10개월을 더해가지고 한 살로 치면은 66세가 이 할아버지의 나이가 되겠죠. 그러면 진짜 이 할아버지의 나이가 66세일까요? 우리는 더 정확히 따지기 위해서 이 할아버지가 처음 수정될 당시를 살펴보면은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기 때문에 이 난자와 정자의 나이를 더해야 이 할아버지의 진짜 나이가 될 거예요. 근데 정자는 수명이 짧기 때문에 제외하고 난자는 특이하게도 이렇게 낭자가 이제 생성돼 가지고 자라서 줄기세포가 되면은 이 줄기세포에서 난자의 세포가 이제 생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죽지 않고 쭉 태아로 이어져 가지고 성장을 해 가지고 어른이 돼서 폐경이 될 때까지 난자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 있다고 해요. 특이하게도. 그렇다면 이 할아버지가 처음 수정됐을 당시에 엄마의 나이가 몇 살인지를 알면은 이 난자의 나이가 정해지는 거예요. 만약 엄마가 24살에 이 할아버지를 처음 임신했다고 하면 이 난자의 나이는 24살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할아버지는 24살, 66세를 더해서 90세가 이 할아버지의 나이가 되는데, 그러면 이 엄마의 나이도 더해야지 될 거예요. 엄마가 이제 엄마를 출산한 그 시기에 난자의 나이를 더해야지 되고, 또 그 윗대의 나이도 또 더해야지 되고, 쭉 그 윗대로 올라가서 나이를 다 더해야 이 할아버지의 진짜 나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할아버지의 진짜 나이는 몇 살일까요? 만 살인가요? 최초의 인류가 등장했던 역사를 학자들은 300만 년 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럼 이 할아버지의 나이가 300만 살인가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죠. 이 할아버지의 나이는 30억 살입니다. 지구상의 원시 바다에 단세포 생명체가 처음 등장한 시기를 학자들은 40억 년 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 좀 깎아서 30억 년 전에 단세포 생명체가 생겨났다, 그렇게 보는 거고, 그 이후로 쭉 분열을 계속 이어오고 진화도 하고 이것저것 거치면서 생명체가 이어져서 엄마로 넘어와 가지고 이 할아버지 몸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의 체세포의 나이는 30억 살이 되는 거죠. 만약에 어느 중간 지점에서 분열이 끊어졌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밑으로는 생명체가 아예 없어야지 돼요. 지금 이 할아버지의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은 한 번도 분열이 끊어지지 않는 세포가 쭉 살아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나이가 30억 살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요 옆에 있는 손자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이게 셀리즘의 핵심입니다. 이 옆에 있는 손자의 나이도
할아버지와 똑같이 30억 살이에요. 왜냐면 할아버지는 어머니한테 태어나서 밖에서 나이가 든 거고, 할아버지 세포는, 손자는 할아버지의 몸속에서 자라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아버지 몸으로 옮겨갔다가 손자로 가서 자란 거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똑같이 손자의 체세포도 나이를 먹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단 한 살도 차이가 나지 않고 할아버지도 30억 살, 손자도 30억 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옆에 있는 강아지도 30억 살이고, 옆에 있는 나무도 꽃도 다 30억 살이 되는 거죠. 요거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수정돼서 분열되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은, 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수정돼서 배아로 나눠져서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인간의 경우에는 대략 200종에 해당하는 다양한 형태를 가진 세포들이 분화가 되면서 계속 분열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태아가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는 대략 3조 개 정도의 이제 체세포가 이제 형성이 되고, 출산해 가지고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면은 대략 60조 개까지 세포 수가 늘어난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처음 수정란이 생성이 돼서 분열을 해서 두 개로 나눠졌을 때, 요 세포와 요 세포가 서로 같은 세포인가요? 우리는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유전자가 같다고 해가지고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이 두 세포도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거고, 잘 따져보면은 뭔가 분자 하나라도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세포는 서로 같은 세포가 절대 아닙니다. 다른 세포예요. 물론 유전자는 동일하죠. 하지만 세포는 다른 세포가 되는 거죠. 여기서 또 분열을 해가지고 4개로 나눠졌어도 이 4개의 세포가 다 다른 세포인 것이고, 이렇게 많이 세포 분열이 이루어졌어도 이것이 전부 다 다른 세포예요. 그리고 이제는 200종이 넘는 서로 기능이나 형태도 달라지는 식으로 세포가 분열을 계속 이어가게 돼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 3조 개의 세포가 서로 다른 생명체가 집합을 해가지고 태아가 형성이 되는 거고, 어른이 되어가지고 성장해서 60조 개의 서로 다른 생명체가 세포로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하나의 어른이 생성이 되는 것이죠. 결코 이 하나의 인간은 하나의 생명체가 아니고 60조 개의 서로 다른 생명체의 세포가 모여 있는 것이죠. 하나 설명을 추가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더 추가할게요. 이렇게 세포가 모이게 되면 진화상에서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처음에 단세포 하나가 있는 것보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3개가 모여 있다 그러면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덜 받게 되죠. 요 뭉쳐져 있는 요 지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온도 조절도, 체온 유지도 훨씬 쉬워질 거예요. 유리해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것보다 생존에 더 유리한 점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집단을 형성한 생명체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집단의 규모가 점점 더 커져가지고 이제는 훨씬 더 숫자가 많아질 거예요. 모여지는 세포의 숫자가 더 많아진 생명체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런데 요때하고 달리 여기를 보면은, 여기에 있는 세포들은 외부하고 접하는 면이 있지만 이 내부에 있는 세포들은 이제 외부하고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외부에 있는 세포와
요 안에 있는 세포는 기능이 조금씩 달라지는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바깥에서 오는 영양분을 직접 먹을 수 없고 요 세포를 통해서 영양분을 얻어야지 되고 그 생존의 요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이 달라져야겠죠. 이것이 더 많은 규모가 더 커지고 더 복잡해지면 그때는 기능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 형태도 달라지고 더 복잡하고 더 여러 종류의 세포가 생겨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의 경우에는 200종이 넘는 굉장히 막 특이하고 다양한 세포가 군집을 이루어 가지고 생명체를 만들어서 성장을 하면서 진화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처음에 이제 단세포 생명체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여러 종류로 구분해 가지고 이제 진화를 해온 이 내용이 되는데, 세포가 집합을 이루어서 기능을 서로 달리하면서 형태를 달리하면서 진화를 한 것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동일하게 30억 살로 같다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잘 살펴보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의 특징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셀리즘 입장에서 세포를 중심으로 지구상의 생명체를 다시 해석을 하면은 지구상의 생명체는 분열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기능의 다양한 형태의 세포로 분할을 하면서 같은 유전자를 공유한 형태이면서도 집단을 대규모로 형성을 해서 하나의 분리된 생명체 집단이 형성되도록 생존을 만들어가는 경향이 한 가지가 있고, 다른 생명체와 생존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 혼자서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 먹는 것도 없고 입는 것도 없고 사람 혼자서는 절대 생존할 수가 없고, 그리고 다른 생명체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절대 자기 혼자서는 생존할 수가 없고 강아지도 살 수가 없고 서로서로가 도움을 주고 받고 하면서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는 우리는 뭐 그거는 자연시간에 배워서 잘 알고 있잖아요. 다 공생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 형태를 잘 살펴보면은 인간의 유전자에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한꺼번에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광합성도 해야지 되는 유전자가 있을 거고, 공기 중의 질소를 고체화시키는 유전자도 필요하고, 생존에 필요한 유전자 종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그것보다 뭐 수십 배로 더 많은 유전자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 복잡한 유전자를 요 조그만 핵 안에 다 넣는 것, 이거는 불가능하고, 그렇게 유전자 정보가 많으면은 분열할 시에 오류가 생긴다든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많고, 그런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의 전 생명체는 공생관계를 유지를 하는 경향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각기의 특징을 갖고 있는 생명체를 형성을 하면서 유전자가 조금씩 다른 부분을 서로 함께 공존을 하면서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 형태로 생존을 같이 이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인간 하나가 개별 생명체가 아니고 이 거대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 같이 뭉쳐져 있는, 물리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지만은 생명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그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 집단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인간은 개별적인 생명체가 절대 아니고 이 자연, 대자연 생명체의 하나의 일부의 세포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의 인간은. 그러면서 이 하나의 세포는 또 60족에 이르는 200종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형태의 기능의 세포 생명체의 집단으로 하나의 인간이 형성되어 있는 식으로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 생존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셀리즘 입장에서 보면은 지구상의 생명체를 완전히 다르게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는 인간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사실 이렇게 이런 내용은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 내용인데 왜 우린 이런 사실을 놓치고 있었을까요? 그건 다윈의 진화론의 해석이 너무나 확고히 퍼져서 자연과 인간을 분리된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경향도 있었지만 더 큰 영향을 준 것은 우리를 하나의 생명체로 느끼게 만드는 정신이라는 강력한 존재가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런 인간의 정신을 셀리즘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은 의식은 허상이고 의식은 가짜이고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우리는 의식이 있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편에는 의식은 허상이란 주제로 설명을 이어갈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에 뵐게요.